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4일입니다. 1910년 2월 14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도 채 안 된 3월 26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역사로 사라지게 된 거죠.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거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결국은 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의 이런 시장은 왜 생겼겠습니까? 나라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 시기에 또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역사는 중요합니다. 나라는 중요하고 그리고 국경과 영토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국경의 중요성, 영토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잘 알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백산 정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죠. 현재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1개 이상 지역에서 영토 갈등,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한 것 같지만 우리도 무려 3개 이상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 문제죠. 두 번째는 이호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둔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간도는 아주 미안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간도 문제를 촉발시키게 된 사건이 바로 백산의 정계비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백산 정계비 사건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도 사태의 진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간도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백산 정계비는 왜 세웠고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백산 정계비 그리고 간도 문제의 상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국경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죠. 러시아 학자인 갈레노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러시아, 중국은 1858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영토 갈등을 빚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아시겠지만 네르크치스 구작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러시아 학자들도 중국과의 국경 문제에 관해서 연구했는데요. 갈레노비치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모택동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도를 통한 공격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중국 사람들은 우선 지도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리하게 맞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 변형된 지도를 갖고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이 현재 14개의 육지와 국경선을 맺고 해안과도 국경을 맺고 있는데 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간도 문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경선인 압록강과 두만강이 원래부터 양국 간의 국경선이었는가? 이건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백산 정계비 사건을 심정적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영토란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땅의 넓이, 그 땅에 속해 있는 자원의 가치, 그 외에도 지정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의 명분이고요. 자의식에 관한 거거든요. 제가 텃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성 중에 하나가 텃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텃세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한 국가에서 한 집단에서 영토란 것은 텃세권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양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단 한 치의 땅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신뢰는 역사상에서 무지하게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꽤 오랫동안 영토 문제, 국경 문제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국경에 관한 문제인지 영토에 대한 자각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 논리라면 왜 중국과의 이호도 문제, 러시아의 녹둔도 문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계비와 간도 문제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을 기울이질 않죠. 이슈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계비는 간단한 것이 아니죠.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견해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견해는 우리와 중국, 중국과 일본과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조선 내부에서도 그리고 현재도 생각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잡한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만들게 된 것은 그 당시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 조선의 위종자들의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데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나름대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승리?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이것이 좀 진정한 싸움이라면 승리하는 것이 옳겠죠. 간도지방,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여기 꽤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 생활,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 민족의 첫 출발 국가인 원조선, 그리고 뒤를 이은 고구려, 발해 주 활동 무대는 만주였습니다. 특히 남만주 일대는 핵심 지역이었거든요. 백두산을 성산으로, 신령스러운 산으로 모시면서 조선도, 고구려도, 그리고 발해도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언제부턴가 우리는 백두산에 관한 인식을 좀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압록강, 두만강 주변 지역의 땅에 관해서도 관심을 안 가졌던 거죠. 물론 고려 전기에 서해의 강동육주 그리고 윤관의 구성 이런 걸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획득했지만 일시적이죠. 결국은 그 이후에 조선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우리가 훨씬 더 명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면에서는 부족해요. 여진족들의 생활권이었었어요. 제가 생활권이라 말을 쓰는 이유는 여진족들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부족 단위로 생활했고 부족들 간에도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에 적수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고 특히 누르하치라는 탁월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여진족이 통일을 했고 후금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죠. 이제는 전 만주, 특히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국가가 탄생을 했고 그 국가는 군사적으로 우리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명나라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국경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 지역에 대한 국경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후금이 등장했을 때 조선의 위종자들은 그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경 문제는커녕 그들의 침공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병자호란 때만 하더라도 약 50만에서 60만에 달하는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위에도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요. 특히 후금에서 청나라 변신한 이후에는 조선 정부에 대해서 보다 압박을 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노동력을 상실했죠. 토지는 황폐화됐죠. 관리들의 탐욕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아가 닥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기아를 겪다 보니까 북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간도 일대에 토지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값비싼 모피, 즉 단비가죽 등을 채취하게 해서 그리고 그 유명한 산삼을 채취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수시로 넘나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넘나들다 보니까 조선 정부에서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조선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종의 관리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희제 때 들어오면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강희제는 중국 전 역사상 그리고 청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이거든요. 그의 강희제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그는 동서남북으로 팽창을 하면서 현재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차지하는 영토의 기본을 만든 황제입니다. 따라서 그는 동서남북으로 팽창 작전을 취하니까 자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주 일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조선과의 국경선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계비 설치를 놓고 볼 때 정계비를 설치한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청나라이고 강희제거든요. 강희제 입장에서 정계비를 세운 목적과 배경 그리고 경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국과 만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세력들의 반란이 3번의 난도 진압했고 이제 청나라는 탄탄대로로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은 자기 시조가 발생했던 장백산 지역을 살펴보고요. 장백산을 성주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1676년에는 관리를 파견해서 장백산을 답사하고 거기 장백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1683년에 관리를 파견했는데 놀랍게도 파견된 관리가 장백산을 향해 가다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은 조선인 민간인들의 공격을 받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강희제는 본격적으로 백산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그리고 국경선을 정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주 지역의 장악과 개척의 필요성입니다. 그 당시에 국제 환경은 변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과 우리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만 고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세력들이 동쪽으로 오고요. 특히 포르투갈 세력이 이미 중국 연안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무역을 행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만들어질 무렵에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현재 대만 지역을 장악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녀 세력인 정성공이 대만을 일시적으로 차지하고요. 그리고 강희제 때는 청나라군이 대만에 상륙해서 네덜란드군을 공격하고 영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에서는 러시아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16세기부터 서서히 동진을 시작한 러시아는 17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 흑룡강 상류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있었던 청나라군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점점 흑룡강을 따라서 내려오는 러시아군들은 흑룡강의 남쪽으로 내려올 마음을 보이고 있고 청나라는 막고 이런 과정 속에서 충돌이 생기니까 그때 조선에서는 효종이 병사를 파견하는데 이것이 나선 정벌인 겁니다. 그만큼 북쪽에서도 이미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본격적인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강희제는 국가를 다스리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이제는 과거처럼 전통적인 명분이라든가 또는 조공 질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국제관계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토만 하더라도 예전처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양이 가지고 있는 국경 개념을 정식으로 수용을 하게 돼요. 특히 러시아 국경 지역을 체결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주역이 무엇인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국제 질서를 당시 동아시아 세계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만주 지역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만주 지역을 개척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개척하지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이주정책, 개척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조선에서는 영고탑 회귀설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영고탑은 길림지방을 얘기하는데요. 즉 청나라 세력들이 다시 만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리 개념의 변화와 서양 문물의 수용입니다. 청나라 때 특히 강희제 때 이르게 되면 서양으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들에게서 천문학이라든가 지도 제작술을 배우고요. 그리고 정확한 지도의 필요성을 끝없이 자극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희제는 1708년에 프랑스 선교사인 레지 신부에게 전 국토와 국경을 조사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지는 170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장 최신의 삼각측량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주 지역을 차근차근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09년 12월에는 이미 만주 지도를 작성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완성을 기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710년에 청나라가 조선의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 사신단 속에서는 측지학자, 즉 흔히 말하는 지리학자죠. 측지학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가서 조선의 지도를 구해와서 그것을 강희제에게 바치고 강희제는 그 지도를 다시 레지에게 전달해서 레지는 이미 1709년 12월에 완성한 지도에다가 조선의 지도를 합쳐서 지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지는 1718년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지도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지도가 오늘날 간도 영유권 분쟁에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간도 분쟁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